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재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네, 김준수 LH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식구님께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부에서 글로벌 크레딧 분석 담당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김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준수한 외모.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채권 부위에 국내 채권의 회사채는 사실 그 김상만 파트장님이 맞습니다. 담당을 해주시고 해외 채권은 이제 김준수 연구원님 담당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글로벌 해외 채권, 특히 이제 회사채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질문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외 채권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 연준이 유례없는 긴축을 여태까지 이행해 오면서 네. 금리 레벨 자체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이라는 투자 자산군 자체의 조금 매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권 V라는 채널 자체가 좀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네. 그런 채권이라는 투자 자산군의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조금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하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회사채는 이전에 연구원님들께서도 사실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국채 대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투자 예. 자산군인 만큼 예.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수익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조금 장기간의 투자 시계를 조금 보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성과 측면에서 그렇죠. 우호적인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라는 자체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정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또 똑똑한 자산군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해외 채권의 투자의 시기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는 거 봐서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부터 지금 점검을 해야지 될런지요? 예.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텐데 지금 글로벌 크레딧의 수익률을 한번 차트를 좀 장기 시계열을 보시게 되면 예. 미국 투자 등급을 중심으로 현재 YTM 즉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약 전일 종가 기준으로 5.5%입니다. 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5.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하이드의 경우가 약 8.5%, 8% 중반에서 8% 후반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뭐 유럽이라던가 혹은 신흥국 역시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강도 높은 긴축을 단행을 해오면서 이런 채권으로서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0년 안에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회사채 수익률이 이 정도로 높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 네. 또 잘 잡으면 네. 대여를 더 낚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럼요. 네, 그걸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채권 크레딧 인물 투자 시점이 아주 적합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음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글로벌 크레딧의 신용 스프레드의 장기 추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프레드 추이는 조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만기 YTM 수익률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스프레드 레벨 자체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 등급을 중심으로는 현재 110bp에서 120bp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 하이드의 경우에는 사실 연초만 해도 450bp 수준까지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리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심리가 높기 때문에 네. 370bp 수준까지 지금 한 80bp에서 70bp까지 축소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네. 연구원님도 그러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 3대 그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 피치가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이유로 좁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채 규모가 이제 늘 것 같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싸움, 그 꼴은 난 못 보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채권 투자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8월 1일자로 글로벌 신용평가 3사 중에 피치가 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배경에는 키 드라이버라고 하죠. 평정 농거가 이제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년간의 반복적인 부채 한도 협상과 타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재정 운영에 조금 신뢰를 잃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평정 네. 농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향후 채권 시장이라던가 혹은 내 채권 크레딧물의 자산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조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는 이 피치가 근본 하향 조정에서 있었던 평정 농거가 시장에서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생각했던 거 플러스 새로운 요인이 있었나? 맞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보시다시피 사실상 2020년도부터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의 국가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 시장도 알고 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평정 농고로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부채 한도 협상 역시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초당적인 타결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레이팅 액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들이 전혀 시장이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로 인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프라이싱 해야 되는 요소인가라는 데에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려진 악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어제까지의 채권 금리라던가 혹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미국의 부도율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급등락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크게 좌우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국가의 신용등급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미국이 기존에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트리플 A 등급의 피어군을 보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라던가 혹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네. 대체로 이제 북유럽의 조금 재정적인 부채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국가라던가 혹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좀 풍부한 나라들 예, 예, 예. 다시 말해서 신용 등급이 이 채무 불이행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국가들을 이제 트리플 A 등급으로 산정을 하고 이제 미국이 더블 A 플러스 이 피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됐고 이제 그 피어 그룹에는 핀란드라던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조금 쭉 봤을 때 네. 이 순서가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국제 사회에서 이 국가의 위상을 나타낸다던가 그런 그렇죠. 것들을 대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데마크도 더 위에 있고 미국보다. 맞습니다. 예. 보시면 일본은 심지어 싱글 A 등급입니다. 중국은 A 그러네요. 플러스 예, 등급이고요. 예. 이는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국가가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척도일 뿐이지 이에 따라서 저희는 미국의 금융 자산이 투자 자산이 주식이라던가 채권과 관련해서 이러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조정할 만한 이벤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투자 적합한 국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그 스탠더드 앤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등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이제 그 피치가 네, 지금 맞습니다. 강등했고 그럼 이제 무디스만 남았잖아요. 네. 무디스에서도 만약 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상 무디스 역시도 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 3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라도 이게 크게 디커플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관리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테이블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글로벌 신용평가 3사의 국가 신용등급 변동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상 S&P의 경우가 2011년도 7월 14일에 당시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도 한번 이렇게 크게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관과 같이 크게 한번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과 지금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좀 격했었죠. 피 터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디폴트까지 약 이틀간을 남겨놓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S&P와 무디스는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단계씩 내렸고 다음 달에 바로 2011년도 8월 5일이죠.
S&P는 바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서 2011년도 8월 5일자로 이미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피치가 2023년 이제 5월 24일 당시에 있었던 부채한도 협상이 조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네. 등급 네. 전망을 한 단계 이미 내렸었고요. 사실상 실질적인 신용등급은 이제 8월 1일자로 레이팅 네. 액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역시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보통 이제 신용평가 3사들에서 가장 밑에 거를 보통 예, 유효 예.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유효 등급. 네, 맞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뭐 신용평가 3사마다 레이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유효 등급이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가장 낮은 걸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011년부터는 이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AA 플러스였고 지금 나머지 신용평가사들이 좀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네. 봐주실 수 있겠고 사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자체는 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1960년도 이후로 거의 한 80번 가까운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미 등급과 관련된 이슈 이벤트는 크게 향후에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볼 가능성은 봐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안심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글로벌 크레딧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잘 공략하는지 그걸 앞으로 김준수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지금이 적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적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도 네. 여전히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글로벌 크레딧의 올해 한 해만 일단 딱 잘라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성과 굉장히 조금 양호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연초 이후에 글로벌 크레딧 투자 성과를 이제 인덱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국채 대비했을 때 미국 투자 등급 하이힐드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를 했고요. 유럽 역시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신흥국 달러채 역시도 투자 성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강도 높은 긴축이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리 레벨에 따른 이 채권 투자 매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올해만 딱 잘라서 보여드린 거고 사실상 이러한 크레딧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신용 스프레드를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확인을 하시다시피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선반영되는 네. 과정에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은 전반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 접근이라기보다는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정확히 좀 해야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네. 네, 예.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채권이라는 자산의 투자 매력도 같이 올라왔지만 그에 따라서 리스크 역시도 많이 그렇죠. 커졌거든요. 네. 사실상 저희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어리시하다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긴축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는 네. 반드시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아. 몇 가지 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글로벌 투기 등급 기업들의 부도율과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같이 그려놓은 차트이고 네. 제 기억에는 이 차트는 아마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이 한번 보여드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로 부도율은 스프레드는 부도율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그보다도 시장에서 먼저 이것들을 프라이싱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장기화된 이 긴축 사이클 사이에서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많이 여리해진 기업들이 지금 부도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3% 후반,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에서는 이 부도율 자체가 트렌드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부도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벨 자체는 6%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스프레드 추이를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부도율과 스프레드는
굉장히 조금 디커플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손실 심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도율이라던가 뭐 다른 조금 신용 위험들을 조금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크레딧 공략을 할 때도 기업의 부도율 이런 거는 정말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잘 또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업종, 섹터 이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도 세미나를 네네. 많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 크레딧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힐드 채권들이 기관 수요가 많기도 하고 투자 등급을 하더라도 듀레이션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투자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유효하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성향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만기까지 보유하시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쿠폰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쿠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 수수료라고 하죠. 수수료. 네,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 등급 레벨 자체로는 사실상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을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와서 하이힐드 채권을 권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위험 자산에 대한 권유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투기 등급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저희 하우스뷰 자체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하반기 혹은 연말에는 조금 완만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경험을 하겠지만 그 수준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펀더멘탈은 강하고 그 나라의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적격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조금 이 하이힐드 안에서도 다시 투자 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투자 어떻게 보면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개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는 산업들을 조금 추려봤더니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산업 그리고 업종들 중 하나가 미국의 항공운송 섹터입니다. 항공운송. 맞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좀 너무 듣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글로벌 채권 회사 측에서는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오늘 그거 좀 자세하게 시원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트렌드가 됐잖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뭐 일본 간다고 하거나 유럽 여행 많이 간다고 하는 이 여름 휴가 일정들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지난해와 조금 비교해봤을 때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셧다운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네. 대부분의 이제 국내 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제주도 물가가 엄청 비쌀 때가 네. 딱 요맘때쯤이었거든요. 딱 이맘때예요. 맞습니다. 1년 전 이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리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투자 매력이 높아져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저는 미국 항공운송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지금 현재 항공운송의 산업에 대한 핵심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지표가 있는데 RPM과 ASM이라고 해서 이 RPM은 Revenue per Mile이라고 해서 네. 1마일당 유상 승객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돈 주고 탄 사람들. 맞습니다. 네. 유상 승객 1마일당 탑승한 이제 유상 승객 수, 그리고 두 번째 ASM은 Available Seat Mile이라고 해서 이 마일당 공급한 좌석 수. 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숫자는 이 항공 산업에서 지금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했었던 2020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지금 글로벌이 리오프닝이 지금 재개되면서 다시 좀 공급 자체가 반등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굉장히 조금 빠르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완만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공급은 사실상 이 항공사들이 이 글로벌 팬데믹 기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굉장히 조금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이 산업 자체가 조금 위험해지면서 조금 리스크 자체가 커졌고 부채도 많이 커진 상황에서
외형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가 이제 핵심 수요 지표라고 해서 수요. 일드라고 하는데 이 일드는 마일당 항공사의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항공사들의 수입이 괜찮아지고 있다, 수요가 네.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공급 지표와 수요 지표를 함께 보시면 네. 지금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해서 P와 Q가 동시에 회복을 하되 지금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공산업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항공산업 안에서 어떤 항공사를 골라서 투자를 할 그렇죠.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뭐 3대, 4대 그 대형 항공사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이 항공사들은 좀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플래그십 항공사라고 해서 한 나라를 조금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대한항공이 있겠죠. 대한항공. 네, 다시 말해서 이제 LCC와 같이 국내 리저널하게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조금 운행을 하는 플래그십 항공사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하는 네, 맞습니다. 기업. 예. 미국은 나라별로는 대체로 이제 플래그십 항공사가 한 개씩 있지만 미국은 조금 많은데요. 3대 플래그십 항공사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델타, 두 번째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세 번째가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이 세 개 기업들이 있고요. 데이터가 가장 오래된 항공사. 맞습니다. 가장 예. 오래됐고 매출액 네. 규모로도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가 말씀드린 이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1, 2, 3위라고 1, 2, 봐주시면 3위.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기업들의 신용 등급은 모두 하이힐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델타 에어라인이 BB, 이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BB의 신용 등급 전망은 지금 긍정적을 달고 있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 출연 섭외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는 네.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싱글 B 마이너스 등급이었는데 이 출연하기까지 이 사이에 이미 신용 등급이 2단계가 올라갔습니다. 2단계나요? 네. 그래서 현재 신용 등급은 싱글 B 플러스, 등급 전망은 스테이블을 달고 있고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가 BB 마이너스, 등급 전망은 스테이블을 달고 있고 대체로 하이힐드이지만 대체로 조금 상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여드릴 만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대 플래그십의 항공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차트를 같이 보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3사의 평균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약 20% 증가를 했고요. YOY로는 11.3% 증가하는 매출액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3사 가운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호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 3사 모두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에비타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비타는 뭐라고 쉽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에비타는 말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지표를 많이 네. 설명을 드릴 때 이 네. 에비타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비타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3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023년 수치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치까지임을 감안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올해 한 해는 역사적으로 레코드 하이가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러한 3사들의 크레딧물에도 이러한 호실적이라던가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추가적으로 등급 상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이힐드 가운데서도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출연 확정하고 지금까지 나오는데 한 2주? 3주? 네, 맞습니다. 요거 안에 뭐 등급이 2단계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더 잘 되면 팍팍 올라갈 가능성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채권 시장에서 기업 신용 그 등급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채 규모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예, 확인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수익성 지표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봤다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크레딧 투자자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신 경향이 강하시고 네, 네. 오케이 너네가 수익성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펀더멘탈은 어떤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이제 커버리지 지표라고 해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보다 음. 얼마나 높게 벌어들이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네. 이 커버리지 비율 자체도 지금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3사 모두 5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금융 비용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4배가 남는다라는 네. 얘기고요. 특히나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사업 중단 위기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표가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오프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주식이 아니라 크레딧에서도 이 항공운송 섹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저희는 크레딧 투자자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당장에 수익성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괜찮았어. 근데 그 수익성이 괜찮았던 내용들이 뭐 어떻게 보면 부채를 늘려가지고 수익성을 땡기는 것들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기본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알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지금 기업이 한두 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에 그칠 것이냐 혹은 더 중장기적인 시계를 놓고 투자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괜찮은 기업이냐를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버리지 지표와 함께 같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부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이 총 부채를 지금 같이 그려본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올해부터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6%까지 증가했었던 이 총 부채 규모는 현재는 35% 수준까지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조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 네.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갚는 거예요. 계속.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이 부채가 감소하는 속도가 이 수익률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다소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유는 사실상 지금 항공사들 역시도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외형이 많이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네. 뭐 항공 노선도 많이 줄이기도 했고 인원도 많이 감축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확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공기도 신규로 주문을 하고 인력도 채용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채가 감소하는 속도는 비교적 완만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수익성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상환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준수 연구원님이 그간의 그 해외 채권에서 그 항공사들 쭉 분석해 주신 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 신호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항공사 채권은 어디서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상 국내 채권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의 MTS라든가 HTS를 통해서도 쉽게 매매가 가능하실 텐데 네. 해외는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조금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테이블은 이제 델타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지금 현재 유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 리스트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제 지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뭐 업종이라던가 특정 증권을 별도로 좀 주문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네. 채권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만한 부분이 이제 쿠폰 금리 측면에서 아까 중요하다 하셨죠? 네네.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가 지금 2020년도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었던 당시에 발행했었던 채권이 약 쿠폰 금리가 7%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좀 이 항공운송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채권 가격 자체는 많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네. 10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때 수익률은 약 5% 중반 수준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델타 에어라인은 이 3사 가운데서도 신용등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쿠폰 금리라든가 만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쿠폰 금리가 2020년도 6월에 발행했던 것이 11%. 당시는 조금 이 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을 때 발행한 채권이었죠. 보시면 만기 보유 수익률이 6%에서 7%까지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지금 쿠폰 금리 자체는 나머지 두 개 항공사 대비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채권 가격은 쿠폰 금리가 낮은 만큼 더 낮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때 수익률은 오히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조금 더 양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 그러면은
이거를 혼자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점 방문해서 네. 얘기하는 게 훨씬 좀 속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런 채권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네. 증권 계좌로 넣어주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채권 아직도 투자의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별 투자, 그러니까 옥석가리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쪽의 항공사 채권 투자의 매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렇게 해서 회사채 종목을 분석해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했는데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이제 많으면 2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 회사채 글로벌 채권 쪽 맡아서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도 리포트도 항상 열심히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눈여겨 보시면 훨씬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또 해외 채권 잘 하실 수 있게 오늘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채권부의 식구님들께 도움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김준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